안녕하세요. 정주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남한산성, 김훈의 남한산성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생각해 볼 것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남한산성은 아마 대략 들으신 분들이나 책을 읽으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내리는 결론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제가 이 책을 보는 부분을 얘기는 할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대학 입학시험에서 한국 작가의 작품들은 아무래도 비중이 좀 높지는 않아요. 물론 문학 작품은 꽤 나오지만은 이제 일반적인 에세이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인데,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비중이 월등히 클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논술은 어떤 논쟁, 쟁점을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적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최명길과 김상원의 화전과 주전의 어떤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첨예화된 갈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입 논술에서 조금 선호되는 그런 텍스트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도 참 매끄럽게 잘 쓴 명작이나 가슴 아픈 작품이라는 느낌을 받는 작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꼽은 주제는 첫째, 치욕의 역사, 고통의 응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남한산성을 다룬 그 영화도 있잖아요.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화친이냐 주전이냐에 대한 갈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거는 저 개인의 얘기라기보다는 많은 대입 논술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학 작품인 만큼 일단 텍스트를 조금 느껴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눈보라. 앞부분입니다. 제일 앞부분이죠. 서울을 버려야 서울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임금의 몸이 치욕을 감당하는 날에 신하는 임금을 막아선 채 죽고 임금은 종묘의 위패를 끌어안고 죽어도 들에는 백성들이 살아남아 사직을 회복할 것이라는 말은 크고 높았다. 그러니까 말은 잘한다는 얘기죠. 문장으로 발시한 대신들의 말은 기름진 뱀과 같고 흐린 날의 산맥과 같았다. 그러니까 흐린 날의 산맥이라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산맥이죠. 그러니까 말 자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직은 누군가가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 자체의 실체는 좀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말로써 말을 건드리며 말은 대가리부터 꼬리까지 빠르게 꿈틀거리며 새로운 대열을 갖췄고 또 알이 틈새로 대가리를 치켜들어 혀를 내밀었다. 혀들은 맹렬한 불꽃으로 편전의 밤을 밝혔다. 묘당에 쌓인 말들은 대가리와 꼬리를 서로 물면서 떼뱀으로 뒤엉켰고 보이지 않는 산맥으로 치솟아 시야를 막고 출렁거렸다. 말들의 산맥 너머에는 겨울이 있었는데 임금의 시야는 그 겨울 들판에 닿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 들판, 즉 멀리 뭔가 피할 곳이나 새로운 곳이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을 지금 눈보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에 얘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문학작품 특유의 비유가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지는 앞부분이죠. 개인적으로는 소설 읽을 때 첫 문장, 앞부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잘 적힌 그런 서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거의 한국 문학작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앞부분이 김훈 작가의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의 앞부분이 아닌다라고 할 정도로 앞부분에 대한 배경, 정경적 묘사가 정말 탁월한 작가죠. 자, 이제 어두움이 시작됩니다. 즉 청의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 어떤 배경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금의 칸, 조선을 협박하다. 젊은 칸의 나라는 말먼지 속에서 강성했다. 칸은 요동을 차지했고 북경을 포위해 명예 목젖을 눌렀다. 요거는 약간 오류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명예 숨통이 거의 끊어져 갈 무렵 칸은 조선 임금에게서 국서를 보내 명예 연호를 버리고 명예에 대한 사례를 청으로 바꿀 것과 왕자와 대신을 보내 군신의 예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머리를 길게 닦고 양가죽을 걸친 사신이 호위군사를 부려 칸의 국서를 수레 위에 받들어 왔다. 칸의 문장은 거침없고 꾸밈이 없었으며 창으로 범을 찌르듯 달려들었다. 그 문장은 번뜩이는 눈매에서 나온 듯했다. 자, 이 부분은요, 약간은 시대나
어떤 정황이 조금 안 맞고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칸은 이제 청의 후금의 칸이죠. 냉정하게는 뭐 나중에 청나라가 생기고 나서는 이제 태극 황제로 하지만 중원을 정복한 황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중원을 정복한 황제는 순치제부터죠. 3대 순치제, 그 뒤에 강희제, 그 다음에 옹정제, 걸륭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1대인 누르하치와 2대인 홍타이지는, 요 홍타이지죠. 중원을 정복한 황제가 아니라 후금의 칸이었어요. 부족장 대표였다는 얘기죠. 이 홍타이지는 누르하치의 어떤 후계 계승에 적합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이쪽에서 뭐 말자 상속제라고 해서 마지막에 막내가 뭐 황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었는데, 한 중간에 8째 뭐 이랬을 거예요. 7째, 8째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도 아니고 아예 막내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어중찐 왕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자는 숙명적으로 이제 누르하치가 그 여진을 통일할 때부터 싸움판에 나가서 싸움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17세기 초반의 전투 1626년 이럴 때 요동지방을 놓고 명과 격돌을 해요. 그런데 그 요동지방에서의 명과의 전투에서 성과가 좋지 않아요, 홍타이지가. 또 그 전투 랴오닝성 전투에서 누르하치가 패배하면서 그 패배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죠. 뭐 아마 그 포탄에 뭐 맞아서 신체적인 위해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후금도 나름의 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 없이 죽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후계자 없는 부분에서 이 홍타이지가 치고 나가게 된 것은 중원정벌이라는 하나의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제 누르하치는 웬만하면 요동성에서 끝내라. 왜냐하면 요가 괜히 이제 중국 본토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 웬만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딱 확립하는 만주 지역의 정벌로 끝내라라는 게 누르하치의 유언이었는데, 그거를 발전 계승시킨 것이 홍타이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홍타이지가 했던 거는 명을 수세적으로 몰아내는 게 아니라 북경을 이제 목표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칸은 요동을 차지했고 북경을 포위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병정을 한 이후의 얘기고요. 요때는 아직까지 그런 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원나라라기보다는 지금 몽고의 칸들과 협약을 맺거나 하고 그 명을 도울 수 있는 외부의 정리에 들어가요. 그게 걸린 게 이제 우리 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명이 많은 부분 수세에 몰렸지만 이때까지는 명이 여진에게 정복을 당한다 이런 가정보다는 여진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갖고 이제 확립을 해 나간다는 쪽에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이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행위는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갑자기 싸움을 벌이는데, 야 이 새끼들아 니들 이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과 30년 전에 임진왜란 때 명예에게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게 뭐 와서 뭐 나쁜 짓을 했든 말든 간에. 그런데 그거를 쉽게 30년 만에 뿌리칠 수는 없죠. 우리가 뭐 외교가 뒤졌다 어쩌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 그때 역사책 이런 데서 본 걸로는 우리는 들어줄 만큼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우리로서도 던질 수 있는 카드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때 뭐 거의 뭐 명나라가 뭐 정복당한 양 치는데, 명은 끝까지 청한테 정복당한 게 아니에요. 여진한테. 명은 농민 반란인 이자성의 반란이 일어나서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그 이자성의 반란을 산하이관, 북경 외곽을 지키던 명나라의 장수 3명이 배신을 함으로써 청한테 문을 열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순치제가 돌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관계는 맞지 않아요. 아시겠죠? 마치 그때 명이 아예 없는 나라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랬다가 명나라가 다시 정체성을 회복을 했거나 랴오닝성에서 다시 저기 요동 쪽으로 다시 치고 들어갔다면 이거 굉장히 큰일이 났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외교적으로도 외교적이지만 도덕적으로 얼마나 좀 부끄러운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읽었던 요 앞부분은 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약간의 사실관계에 왜곡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랬더니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이미 천자의 자리에 올랐으니 땅 위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나를 황제로 여기면 천도에 속하는 일이지 너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좀 과장된 겁니다. 명나라 황제가 뭐 살아있는데요. 뭐. 또 내가 찌그러 명하고 조로 가르치고 스스로 짐을 칭하면 내게 속하는 일이지 너에게 속하는 일이 아니다. 네가 명을 황제라 칭하며 너의 신하와 백성들이 나를 황제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까닭을 말하라. 또 너희가 나를 도적이며 오랑캐라고 부른다는데 네가 한 고을의 임금으로 비단옷을 걸치고 기왕 지붕에 앉아 도적을 잡지 않는 까닭을 듣고자 한다. 하늘의 뜻이 땅 위의 대세를 이루어 황제는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네가 그 어두운 산골짜기 나라에 들어앉아 천도를 경영하며 황제를 점지하느냐? 황제가 너에게 비롯하여 천하가 너에게 말미암는 것이냐? 너는 대답하라.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면서 쓴 뭐 국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여진은 좀 더 우리에게 가까운 사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태조 이성계만 해도 여진족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형제로서의 예의를 많이 다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조선 이후에 그 뒤에 변발했나요? 여진족처럼 변발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황병처럼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청은 나중에 강희제가 되어서는 강남 지방에 지금의 상하이나 남징 지방에 변발을 요구하죠. 그래서 그 진압하는 변발에 반발하는 유생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이런 그 병자호란 관련을 해서는 약간 조금 저는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은 좀 과장된 좀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너희 아들과 대신을 나에게 보내 기뻐서 스스로 따르는 뜻을 보여라. 너희의 두려움을 내 모르지 않거니와 작은 두려움을 끝내 두려워하면 마침내 큰 두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맞는 얘기겠죠. 자신감을 필요하겠죠. 이제 내가 중원을 정벌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설마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특히 나중에 그 돌고온이 그 유럽의 대포를 들여서 산하이관을 공격하기 전까지는 사실 베이징을 함락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명나라는 경제력이 굉장히 앞서 있었거든요. 자, 너희 아들이 준수하고 총명해 대신들의 문장이 곱고 범젓이 반들의 옷같이 맑다 하니 가까이 두려한다. 내 어여삐어 쓰다듬고 가르쳐 너의 중심이 무르익어 아름다운 날에 마땅히 좋은 옷을 입혀 돌려보내겠다.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이제 그 소현세자라든지 효종, 복림대군이 끌려가고 한 이런 것들을 하고 미리 이제 전조가 있는 거죠. 대저 천자의 법도는 무위를 가벼이 드러내지 않고 말먼지와 눈보라는 내벌레 즐기는 바가 아니다. 내가 너희의 궁벽한 강토를 짓밟아 내 백성들의 시체와 울음 속에서 나의 들으면도 그것이 어찌 상스럽겠냐. 좀 이런 부분은 좀 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진족은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 변방에서 우리 삥이나 뜯던 자기들이 제대로 된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존재였죠. 뭐 이렇게까지 대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우리를 이렇게 낮추어서 보는 그런 것들은 뭐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청군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고려 때 강화도로 도망을 갔죠. 그랬더니 청이 이제 그걸 알고 미리 선수를 쳐서 물기를 다 막고 또 공격하는 시즌도 아직 물이 완전히 얼기 전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도망가지 못하고 결국 지금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성남이죠. 거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일어난 부분이죠. 자, 뭐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전과 화전의 이제 딜레마라고 보죠.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도 많이 궁금해하고 실제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되겠죠. 이조판서 최명길이 헛기침으로 목청을 쓸어내렸다. 최명길의 어조는 차분했다. 전하, 적의 문서가 비록 무도하나 신들을 성 밖으로 청하고 있으니 아마도 화친할 뜻이 있을 것이옵니다. 적병이 성을 멀리서 둘러싸고 서둘러 취하지려 하지 않음도 화친의 뜻일 것으로 헤아려옵니다. 그를 닦아 응답할 일은 아니로되 신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 말길을 트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화친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조판서 김상원이 손바닥으로 마루를 내리쳤다. 김상원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화친이라 함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논할 수 있는 것이온데 지금 적들이 대병을 몰아 이처럼 깊이 들어왔으니 화친은 가당치 않사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화친이라는 거는 뭐 영토를 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이제 수도 밖에 멀리서 뭐 영토가 좀 줄어들었을 때 한다든지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뭐 서희의 강동 육주에 대한 담판 이런 것들이 이제 화친이라는 얘기죠.
심양은 이제 청의 수도죠. 지금도 만주 지방의 중심 도시죠. 선양 예까지 내려온 적이 빈손으로 돌아올 리도 없으니 화친은 곧 투항일 것이옵니다. 화친으로 적을 대하는 형식을 삼더라도 지킴으로써 내실을 북돋우고 싸움으로써 맞아야만 화친의 길도 열고. 그래서 지금 김상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싸움이 곧 화친이다. 즉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화, 전, 수는 다르지 않는다. 화는 화친이고요. 전은 싸움이고 수는 지킴이에요. 그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싸움으로써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최명길은 아니다. 화친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요. 김상헌은 아니다. 싸움으로써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명길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판의 말은 말로써 오르나 그 헤아림이 얕사옵니다. 화친을 형식으로 내세우며 적이 성을 서둘러 취하지 않으면 성을 말려 뿌리 뽑으려는 뜻이온데 앉아서 말라 죽을 나를 기다릴 수는 없사옵니다. 아니 피폐하면 내실을 도모할 수 없고 내실이 없으면 어찌 나아가 싸울 수 있겠사옵니까?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사리일진데 여기가 대체 어디 자리이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현실론이에요. 그러니까 최명길은 좋지 않은 상황을 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김상헌이 최명길의 말을 끊었다. 이거 보시오. 이 판 싸울 수 없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전이고 지킬 수 없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수이며 화해할 수 없는 때 화해하는 것은 화가 아니라 항이요. 아시겠소?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요? 자, 여기에서 보면 싸울 수 없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전이다. 지킬 수 없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수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결사항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이라는 것은 최명길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반해 김상헌은 이상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황이 안 좋을 때 싸우고 이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싸우면 아마 김상헌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싸우고 나면 우리가 다 죽고 없어지면 앞부분에 눈보라라는 챕터에서 그런 게 있었죠. 백성들이 알아서 살아갈 거라는 얘기예요. 김상헌은. 그러니까 김상헌은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명길처럼 하면 종사를 당장 보존할 수는 있지만 그 치욕은 영원히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나가서 싸우다가 다 죽으면 어떻게 보면 청한테 정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백성들이 알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갈 거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산성의 전반적으로는 김상헌이 훨씬 더 주도적인 인물이에요. 최명길은 이제 주도적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선할쇠라는 인물이 또 있는데 그 인물에게 이제 민초가 중심이 된 병장기를 만들어서 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김상헌이 하고, 영화에서도 보면 앞부분에서 김상헌이 나루에서 이렇게 이 소설에도 나오죠. 2장에 사공을 목을 탁 벤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김상헌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작가들은 좀 이런 면이 있죠. 네. 자, 최명길은 김상헌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임금을 향해 말했다. 예판이 화해할 수 있는 때와 화해할 수 없는 때를 말하고 또 성의 내실을 말하나 아직 내실이 남아있을 때가 화친의 때이옵니다. 성안이 다 마르고 시들면 어느 적이 스스로 무너질 상대와 화친을 도모하겠나이까. 그죠?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지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요건 현대 우리가 외교적 시각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가가 여러분들 이런 문장 하나 쓸 때도요. 자기 스토리와 별 관련 없는 정치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한다면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나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글을 쓰는 거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런 철학이라든지 역사, 정치,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책을 읽어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훈 작가가 사실 한국에서 많은 부분 주목을 받았던 게 이분이 언론인 출신이죠. 언론인.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주간지의 편집장도 오래 하셨고 그전에는 한국일보 기자도 하셨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 해박한 지식을 좀 쌓았던 거, 이런 것들이 이런 문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분일 거예요. 김상헌이 말했다. 화친은 불가하옵니다. 적들이 여기까지 소풍을 나온 것이겠습니까? 크게 한번 싸우는 기세를 보이지 않고 화를 먼저 꺼내면 적들은 우리를 더욱 깔보고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할 것입니다. 200년 종사가 신민을 가르쳐 길렀듯이 반드시 의붓하는 창의의 무리들이 달려올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왕이 이제 항전을 한다 그러면 유생들이 같이
싸울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런 일이 있었죠. 저기 그 충청 병마사가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경기도 용인 지역까지 의병이 출병을 했다가 거기서 전멸을 당하죠. 청군에게. 좀 임진왜란하고는 다른 양상입니다. 임진왜란에 때 임진년에 맞섰던 외병보다는 월등히 강한 상대죠. 아마 이때 당시에 청병을 맞상대를 할 수 있는 군대는 영국, 프랑스로 가야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최명길이 말했다. 상언의 답답함이 저러하옵니다. 창의를 불러 모은다고 꼭 화친의 말귀를 끊어야 하는 것이 오겠습니까? 군신이 함께 피를 흘리더라도 적게 흘리는 편이 이로울 텐데 의를 세운다고 이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자, 이런 갈등 속에서 자, 이렇게 이제 조정에서 대립을 하고 있는 동안에 포위된 남한산성에서는 또 군사들이 저항을 합니다. 나름의 저항을 해요. 자, 무기력한 저항. 바람이 멎어 화약이 날리지 않는 날 조선 유군들은 성문을 나가 싸웠다. 남문 앞은 정세가 컸고 동문 앞은 산세가 컸다. 조선 유군들은 북문으로 나갔다. 청해 복병들은 매복진지를 거점으로 모여있다가 이동진지로 흩어졌다. 적들이 물고기처럼 모여들고 물고기처럼 흩어진다고 조선 군변들은 말했다. 물고기들은 연기 속으로 흩어지고 연기 속으로 모여들었다. 연기가 곳곳에서 솟아올라 어느 연기 속에 물고기가 모여있는지 알 수 없었다. 조선 군병들은 이쪽 연기를 향해 쏘다가 저쪽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면 달아났다. 그러니까 신출귀몰을 한다는 거예요. 청나라 군대가. 아무래도 명의 군대와 맞서 싸우던 굉장히 용맹한 군인들이 되놓으니까 뭐 조선 군인들이 맞서 싸우기에는 쉽지가 않았겠죠. 참 정말 무기력한 저항인 거예요. 형식적인 저항에 가깝죠. 우리 여기 성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다. 조관들이 군병을 인솔해 나아가고 군장은 성접에서 내려다보며 싸움을 지휘했다. 비장들이 군장 곁에서 군령을 받들었다. 청병들이 왼쪽 오른쪽 연기 속에서 번갈아 쏘아댈 때 조선 군병들의 조준점이 흔들리고 화력이 갈라졌다. 초관이 소리질러 병력을 산계했다. 군병들은 흩어져 뒤로 달아났다. 성첩에서 내려다보던 군장이 달아나는 자를 가리키면 비장에게 명령했다. 참퇴하라. 뒤를 쳐서 앞을 내몰라. 그러니까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장이 성벽을 뛰어내려가 달아나는 자를 붙잡아 목을 베었다. 성 안으로 돌아오르던 비장은 성벽을 기어오르다가 청병의 총에 맞아 골짜기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참 답답하죠. 예. 조선 군병들은 끼니를 몸에 지니지 못했다. 군병들은 아침에 나갔다가 낮에 돌아오거나 낮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돌아온 군관들이 부상자들을 골라냈다. 성한 자들은 삼거리로 내려와 죽을 먹었고 부상자들은 사찰 요사체로 옮겨져 굶고 얼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방치한 거예요. 죽으라고. 절뚝거리며 내려온 자들도 산 밑에서부터는 똑바로 서서 삼거리 쪽으로 걸어가 죽을 먹고 쓰러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치욕스럽고 가난하고 힘든 역사, 그건 특히 일반적인 백성들, 힘없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겪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침내 이제 봄이 오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가 되니까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굴욕이 있죠. 참 이 부분에 대한 묘사도 대단한 것 같아요. 조선왕이 말에서 내렸다. 조선왕은 구충단 위에 황색 일산을 향해 읍했다. 멀어서 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단 위에서 칸이 말했다. 말은 들리지 않았다. 정명수가 계단을 내려와 칸의 말을 조선왕에게 전했다. 내 앞으로 나오니 어여쁘다. 지난 일을 말하지 않겠다. 나는 너와 더불어 앞일을 말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서 보이지 않는 데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무시했다는 얘기죠. 조선왕이 말했다. 황은이 만극하오이다. 정명수가 계단을 뛰어올라 조선왕의 말을 전했다. 청의 사령이 목청을 빼어 길게 소리쳤다. 일배요. 조선왕이 구층 단위를 향해 절했다. 세자가 왕을 따랐다. 풍악 소리가 강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다. 홍위포가 터지고 청해 군장들이 여진 말로 함성을 질렀다. 조선왕은 오랫동안 이 말을 땅에 대고 있었다. 조선왕은 먼 지심 속 흙냄새를 빨아들였다. 볕에 익은 흙은 향기로웠다. 흙냄새 속에 살아가야 할 아득한 난들이 흔들렸다. 조선왕은 이마로 땅을 찧었다. 청해 사령이 다시 소리쳤다. 이배요. 조선왕이 다시 절을 올렸다. 기녀들이 손을 잡고 펼치며 좁히며 원물을 주었다. 풍악이 자진몰이로 바뀌었다. 참
왕은 절을 하는데 풍악을 울리고 있어요. 다시 홍위포가 터지고 함성이 일었다. 조선왕이 삼배를 마쳤다. 칸이 조선왕을 가까이 불렀다. 조선왕은 양쪽으로 청해 군장들이 도열한 계단을 따라 9층 단으로 올라갔다. 세자가 따랐다. 조선왕이 7층을 지날 때 강화에서 끌려온 사녀들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음을 참았다. 아, 잠깐 멈추라. 조선왕이 저를 멈추었다. 칸이 휘장을 들치고 일산 밖으로 나갔다. 칸은 바지춤을 내리고 단 아래쪽으로 오줌을 갈겼다. 바람이 불어 오줌 줄기가 길게 날렸다. 칸이 오줌을 털고 바지춤을 여미었다. 칸은 다시 일산 안으로 들어와 상 앞에 앉았다. 칸이 셋째 잔을 내렸다. 조선왕은 남은 절을 계속했다. 정말 그 부조리한 상황에 가깝죠. 오줌 누고 있고 술 마시고 무시하고 절하고. 물론 이렇게까지 굴욕적이었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작가가 실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 역사에 가장 좀 고통스럽고 비극적이며 굴욕적인, 그 뒤에 일본한테 또 이런 꼴을 당했으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패전의 고통, 패배의 아픔,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 패배의 아픔을 공유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만 해도 이 여진족한테 공격당한 거를 사실은 냉정해 보면 이제 점령당한 거잖아요, 그죠? 중국은 마지막 이제 정통 왕조가 명나라일 정도로 이제 이런 공격의 외침을 많이 당했죠. 근데 물론 뭐 중국인들은 그걸 중국의 역사로 보는 것 같기는 한데, 프랑스만 해도 이런 굴욕의 역사가 굉장히 많죠. 파리가 19세기 이후에 한 5번이나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너무 이 굴욕의 영역만 봐서는 좀 곤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가해자, 즉 청해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연대가 이 문제를 2번 냈는데 둘 다 저하고 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한 3, 4년 전에 나왔던 문제죠. 아래 그림은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그 결과인 평화지수를 보여준다. 평화지수는 국내외적인 갈등 요소를 고려하여 한 국가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정도를 측정한 지표이다. 국가 A와 국가 B 간의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가정한다. 이 문제 풀 때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요거는 지금 기출문제 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보는 건데, 첫 번째 막대 그래프들 한번 보세요. 국방비 지출액. 자, 국가 A하고 국가 B를 비교해 보면 국가 A는 국방비 지출액이 대략 6천억 원, 국가 B는 국방비 지출액이 대략 3천억 원입니다. 즉 국가 A가 더 국방비 지출을 많이 하죠. 그런데 평화지수를 한번 보세요. 평화지수는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국가 A가 낮고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국가 B가 훨씬 높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거는 청나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모두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청나라라는 존재가 전비, 그러니까 국방력이 강하니까, 즉 무기가 많고 군인이 많으니까 사소한 일을 다 뭐에 호소한다? 전쟁에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하고는 얼마든지 외교적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유도 없이 공격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어떤 복싱을 연습하는 사람이 우리를 때렸어요. 그러면 맞은 사람 보고 너는 왜 준비를 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리는 자를 보고 너는 왜 그렇게 타인을 공격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국가로 확대를 했을 때도 이 상황은 본질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같습니다. 왜 너희들은 약한 자를 공격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우리는 봉착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걸 지금 연대도 묻고 있는 거예요. 국방비 지출액을 많이 가질수록 나라는 평화로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한테 무력이 많기 때문에 껄핏하면 힘으로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는 얘기죠. 지금 전 세계 큰 빅2 국가들이 대체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무력이 강하다고 그러고 있죠.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볼까요? 조선왕은 치욕을 당했습니다. 치욕을 당했어요. 우리의 치욕이죠. 왕의 치욕은. 그러나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서 지금은 세계적인 국가로
도약하고 있죠. 자, 이 청, 여진으로 한정해 봅시다. 이 청은 어떻게 됐어요? 뭐 신났죠. 그 뒤에 홍타이지는 유럽에서 온 대포를 끌고 중원을 공격하러 다시 가죠. 그래서 그때는 비교적 성공을 해서 산하이칸 외곽으로 돌진을 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거기다가 결국 농민 반란으로 인해서 명이 자멸하면서 들어가요. 물론 그 직전에 홍타이지는 죽죠. 몇 년 뒤에 죽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인 순치제, 그 다음을 넘어서 강희제 때 이르면 드디어 전국을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옹정제에 이르면 모든 유교식 시스템을 다시 재접목하면서 중국의 정통 왕조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을 해요. 그리고 걸륭제가 되면 유럽에도 알려진 대단한 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1912년 신의 혁명이 일어나서 물론 뭐 위안스카이 같은 군벌이기는 했지만 그때 서태후와 그의 자식의 자식인 푸이는 굴욕적인 서명을 하죠. 여진의 남은 잔 왕조의 목숨은 보존해 줄 거니 빨리 만주로 철수하라. 그래서 그들은 철수했고 나중에는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가 2차 대전 이후 완전히 소멸을 해요. 지금 거의 만주에 여진족의 흔적이 조금 남아있고 하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글은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완전히 소멸한 거죠. 그들은 승리했다고 우리를 짓밟고 승리했다고 자신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멸족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애초에 청이 오랫동안 이웃이었던 우리를 그렇게 별다른 이유 없이 공격한 그러한 비도덕적 행위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러한 비도덕성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제국의 뒤를 치고 심지어 그 제국에 하나의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했던 여진족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지를 우리는 사실 똑똑히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대학의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을 많이 주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호란을 둘러싼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나름의 준비를 해야 되지만 크기나 스케일의 차이나 이런 걸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면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벌어지게 한 놈이 나쁘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잘 훈련된 UFC 격투기 선수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공격을 했다고 우리가 왜 그걸 준비하지 못했냐고 욕을 먹을 수는 없거든요. 왜? 가해자의 비도덕성, 폭력을 행사한 자의 비도덕성이 훨씬 더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 남한산성을 얘기하면서 저는 꼭 이런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